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그리고 재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 출연자 또 전수연 씨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시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이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직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립교통재활병원 여러분 들여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병원이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은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자동차 손해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보면은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가 생긴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의료재활 시설을 지어라 하고 법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은 병원입니다. 우리가 내는 자동차 그러게요. 보험에 참 또 도움이 연결돼 되고 있어서. 있었네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는 병원인가요? 네, 원래 취지는 그런데 우리 법으로 뭐 어느 환자만 와라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재활, 중증 재활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중증의 재활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어느 정도의 그 중증일까요? 중증이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뭐 가볍게 걷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면 뭐 경증이죠. 네. 그런데 뭔가 후유장애가 남아서 좀 장기간 재활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입원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분들. 네, 맞습니다. 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전문 재활병원은 처음부터 입원하기보다는 뭐 처음에 수술을 하거나 요새 많이 언급되는 그 이국정 교수님의 그 외상 치료. 외상 치료가 끝나면 안정되면 바로 재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고가 나건 질병이 나건 초기에는 종합병원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있으면 좀 오랜 기간 재활해야 될 때 그때 옮겨서 재활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입원 기간이 아무래도 길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길죠. 평균 한 어느 정도 재원 기간을?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고민입니다. 보통 2달이 넘어가면 의료보험에서 삭감이 돼서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세요. 그래서 뭐 재활 난민이란 말도 생겼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제 교통사고 환자들은 특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 병원에서 재활을 완성할 수 있게 좀 법령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미흡해서 이 병원 2달, 저 병원 2달, 뭐 1년, 2년씩 다니세요.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입원 기간이 한 4배, 5배 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교통사고의 유형이 무척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고가 다양하다는 거는 다치는 유형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은 뭐 프로그램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는 드렸는데 뭐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졸음운전도 있고요. 또 빙판길 사고에 또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배달 문화, 요즘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워낙 유형이 다양하지 않나. 네네네. 사실 통계로는 교통사고가 줄고 있었죠. 자동차 사고가요. 그리고 사망률도 줄고 뭐 사고도 주는데 아직 통계가 안 잡힌 게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오토바이 사고도 줄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오토바이 배달 앱이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그리고 뭐 전동 휠 같은 것도 많아지니까 최근에 병원에서 보는 현장에서는 그걸로 다치는 분들이 새로 유입이 돼서 많아지시는 거죠. 전체 환자 줄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늘어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전동 킥보드, 아, 전동 진짜. 휠, 뭐 이런 은근사고 것들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네. 등장하면서 사고 위험이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지금 뭐 의료 쪽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 법령이 미비돼서 그런지 사고 날 때 이분들이 교통사고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건강보험인지 산재보험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당사자들하고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겠네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분들 재원이 어디에 나가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한 재원도요. 그리고 요즘에 교통사고라고 하면 뭐 자동차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해마다 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좀 어떻게 지금 집계되고 있나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한 2000년, 10년 초반만 해도 사망률이 뭐 1년에 4,000명 정도에서 3,000명대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상은 여기에 뭐 100배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명에서 30만 명대로 줄고 있었던 게 2018년, 19년까지의 통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 모빌리티 수단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이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쪽에 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좀 시급한 문제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를 입는 경우에 대한 또 따로 통계들이나 비율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인제부터 이제 서울대학병원이 운영을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 하나만 운영하는 게 다는 아니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이런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국토부에서 예산해서 이런 사고는 얼마나 벌어지는지 우리나라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연구 기능이 병원 기능 중에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러니까 국립이 붙은 재활병원은 지금 여기하고 국립재활원의 두 병원이 군데만 있는 있죠. 거죠. 예.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권역재활병원이라고 이제 그 도 단위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럼 국립교통재활병원 거기 원장님이신데 결국은 어떤 목표와 어떤 좀 바램들이 있는지 좀 그거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재활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의 목적은 이제 교통사고로 당한 분들이 좀 특성이 다른데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그 치료 시스템, 그 치료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지금은 하나지만 이게 전국구 병원인데 교통사고 환자가 다 그쪽으로 오기에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이런 병원이 생겨서 그쪽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운영을 하든가 이제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들의 재활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척수 손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병 같은데 이 척수 손상의 위험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척수 손상이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척수 손상을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자동차에 치거나 아니면 차에 운전하다가 안전벨트를 안 하셔서 이제 허리를 다치시거나 아니면 안전벨트 하더라도 목을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차가 전복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척추 허리나 목을 다칠 때 하반신 마비가 되느냐 전신 마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크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상징적인 질환처럼 됐는데 실제로 많은 거는 그냥 여러 군데 골절이 되고 뇌 다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런 중증 환자분들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거나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주의사항, 당부사항 하실 만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재활 중에도 이제 어린이 재활을 주로 많이 척수와 어린이 재활하는데요. 어린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그전에는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중증 척수장애인 되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하고 또 이전에는 재활이 안 되고 방치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시설에 있고 뭐 집을 떠나 전전했는데
이제 빠른 기간에 재활을 하고 장애는 남더라도 또 의학적인 치료에 심리적인 치료도 있고 또 먼저 척추 다친 분들과의 상담, 직업 재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치료한 분은 아니지만 저희 서울대학에 저와 비슷한 연배 교수님이 사실 학생들 데리고 미국에 실습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되신 교수님이 있으신데 뭐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죠. 근데 재활은 여러 가지 그런 기구도 필요합니다. 재활 기구. 그 교수님이 지금 왕성하게 강의도 하시고 해외 학회도 참석하시고 학술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재활에 성공한 분들을 볼 때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보람도 느낍니다. 아, 그리고 또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에 그러니까 킥보드, 뭐 오토바이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모빌리티들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한 오토바이야 뭐 기존에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자동차보다 이런 수단들이 조금 더 위험한 건지 자동차에서 발생한 척수 손상 비율하고 여기서 발생한 척수 손상 비율이 조금 더 큰 건지 사고 유형도 좀 더 중한 게 많은 건지 좀 궁금해요. 자동차는 일단 여러 이제 보호하는 장치, 규제 장치, 음주운전, 스피드 제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무방비죠. 헬멧을 쓸지, 전용 도로가 있는지, 적절한 보험은 있는지, 속도 제한은 있는지, 이거 말고도 제가 고민했던 게 전동 휠체어. 장애인분들 전동 휠체어를 보급하는데 전동 휠체어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럼 차도 다닐 때 차도상에 사실 이제 정체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고 때 보험 보상 뭐 이런 문제가 크거든요. 그 시골에 노인분들 농사짓는 분들 그 네 바퀴 달린 그런 전동기 같은 경우도 그 도로에 뭐 무면허 등록도 안 하고 다닐 때 굉장히 난감한 현상입니다. 그 치료비가 건강보험에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보험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직접 외상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치세요.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이 같이 좀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기술이나 이게 앞서가는 거에 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상당히 늦은 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척수 손상하면은 사실 그냥 먼저 마비부터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수가 뭔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척수 손상이 뭔지 그리고 그게 마비로 이어진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척수는 우리 척추뼈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목에서부터 꼬리까지 척추뼈가 있는데 그 속에 신경 덩어리가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처럼 뇌에서 팔끝, 다리끝까지 가는 움직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신경이 다 가는 집합적인 통로인데 여기를 딱 손상을 주면 그 아랫 부분이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은 가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수마비, 척수장애 이건 거의 뭐 같은 얘기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마비로 인해서 장애가 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척수하고 척추하고도 다르게. 네, 잘 척수는 모르는- 뼈입니다. 척추는 뼈고 그 안에 이런 신경 조직이 척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반신마비가 오는 것하고 이 하반신, 상반신 아니면 좌우 이 오는 네네. 것하고 좀 개념들이 조금 다르죠. 그 좀 손상 예, 예. 부위에 따라서 예, 좀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아래 척추를 다치면은 우리가 하반신 마비가 오는 사실 장애에서 휠체어 타고 상징적인 게 이제 옛날에 하반신 마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흔했으니까. 근데 점점 현대에서는 이제 목을 다쳐서 전신 마비되는 비중이 높아지세요. 목을 다치면 팔도 못 움직이니까 전신 마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구별할 거는 마비가 됐다고 완전히 마비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신경이라는 게 어느 부분은 다치고 어느 부분은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 이하를 다치거나 그 다음에 가슴 이하를 다치거나 이제 여러 네네. 가지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보통은 뭐 영어로 레벨이라고 할 텐데 그 수위에 따라서 네네. 조금 어떻게 가동되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좀 의학적이긴 하지만 좀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외상센터처럼 척수 다친 분들이 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검진, 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있나, MRI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져서 감각이 있나, 움직일 수 있나, 이거를 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분이 나중에 마비가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느냐. 사실은 의학적인 검사, MRI 검사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몇 달간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1년 후, 2년 후에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재활 안 하면 있는 기능도 다 굳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빨리 재활해야 되는 이유는 남아있는 부분은 다 써야 되니까요. 그대로 두면 근육도 마르고 몸도 붓고 더 장애가 커지죠. 그런데 일단 재활의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게 이미 하반신 마비나 이런 마비가 온 분들이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네. 재활이라는 건 본인이 조금 뭔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뭔가를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재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은 아까 말씀드린 좀 다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체 검사나 신경 검사 보면 아 이분이 한 두세 달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되겠구나. 이분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이거는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같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 못하면 그걸 성취하지 못하세요. 그 기능을. 하반신 마비되더라도 요새는 신체 장애는 신체 장애고 우리가 휠체어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여러 가지 로봇도 써서 움직이면 실질적인 기능적인 장애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 예를 들었지만 전신 마비가 있더라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강의 자료 만들어서 혼자 강의 다 하시고 뭐 활동 보존이 있지만 해외 학술을 하기 다 가시고 어떤 땐 저보다 출장을 더 많이 가시고 본인이 그러세요. 내가 교수로서의 기능적인 장애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같이 겹쳐서 기능적인 장애를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장애를 줄이는 부분들은 아마 좀 장기적인 접근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척수 손상이 있을 때 뭐 급성기 재활, 급성기 네네. 치료 뭐 이런 예. 단계별 어떤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이제 일단 수술이 필요하거나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그 척추 다치면 뭐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초기에 아주 생명을 다투는 거는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되죠. 재활 치료보다. 그럴 때 재활 치료는 보조적으로 나중에 몸이 굳지 않게 보조적인 재활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게 안정되면 이제 집중적인 재활 치료. 저희가 이제 그 재활병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서 환자분이 바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의사가 의학적인 치료도 하고 밤에는 간호도 하지만 낮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휠체어 타는 것도 배워야지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인 분들이 예를 들어 휠체어 타다가 넘어져서 뭐 바닥에 넘어진다. 휠체어 농구 선수들 보면 벌쩍벌쩍 일어나서 공도 던지고 다 하는데 그거가 다 재활 통해서 배워야지 처음에는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들 손만으로 마룻바닥에서 혼자 의자에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는 포텐셜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후유증도 안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재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기반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야 그 나라의 어떤 그렇죠.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그 재활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보행 훈련, 뭐 근력 강화 운동, 보행 보조기 사용과 같은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환자의 의지가 당연히 이거는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제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 의지가 낙담하거나 이럴 때 좀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지지해주는 프로그램? 네, 그래서 재활 치료가 우리가 보통 의사와 간호사만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도움 주는 임상 심리사, 또 사회복지사, 또 이런 의지 보조기 하는 사람, 또 물리치료, 작업치료, 직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저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각 파트의 연주자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악보를 다시 이제 편곡을 하는 거죠. 이분에 맞춘 오늘 이분을 위해서 연주할 건 뭔데 각 파트에서 할 건 이 부분을 열심히 해달라. 그건 전체적인 시너지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다. 각 파트가 자기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재활 과정에 있어서 통증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마비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이분들은 또 통증도 느끼실까? 아니면 그럼 그 통증에 대한 관리가 또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통증 관리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희가 이제 척수도 그렇지만 뇌를 다치건 뼈가 부러지건 신경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신경인성 통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입니다. 칼로 베고 애리고 이런 게 24시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도 저희가 통증과 관련된 약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기구, 전기치료, 심한 분들은 이제 통증의학 전문하는 분들과 해서 뭐 그 전기 자극기를 삽입하거나 뭐 그런 것도 쓰는데요. 왜냐하면 그 통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재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하여간 통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차차 약물을 줄이면서 이제 사회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재활의학 분야는 좀 다른 의학 분야하고는 좀 다른 좀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어떤 목표 그리고 환자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목표들도 조금 다른 의학 분야하고는 좀 다른 네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후 이 장애 후유증을 앓는 분들에게 이렇게 재활 치료가 들어갔을 때 좀 목표 설정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는 치료 중에는 과정 중에 회의가 많아요. 미팅이. 회의가 많다. 예, 예. 회의에는 환자분하고 보호자가 참석하세요. 어, 왜냐하면 이 치료 목표는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의 공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체 기능이 똑같은 분이 있더라도 나는 뭐 이럴 바에는 못 산다 좌절하고 뭐 가족들도 뭐 실망해서 울고 이러면 치료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누구나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의욕적으로 재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저희가 목표를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나눕니다. 치료를. 그러니까 신경을 한 두세 달 있으면 회복은 이 정도일 거라 예측이 되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걸 하기엔 너무 멀고 처음에는 내가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야 되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 두고 지금 할 거는 의자에 똑바로 앉는 것부터 섰을 때 어지럽지 않은 거 내가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는 거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환자분들한테 제시해서 정말 그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럼 많은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이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처음에는 이 장애 상태를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어렵죠. 초기에는요. 의료진과 정말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저희 제자들이 올 때 보면 그 어떻게 그런 회의를 주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30년 전에는 환자한테 다 비밀이다. 암 환자도 이거 알리면 안 된다. 이런 문화였지만 지금은 내가 내 생활의 주체로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정말 MRI 결과도 보여드리고 검사 결과도 보여드리고 하면 울기도 하지만 처음 듣는다고 그러세요. 그럴 리가 그게 사실은 외과 수술하기 전에 어디나 다 얘기가 했는데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 당시는. 그리고 그 당시 수술하는 의사분들도 바쁜 중에 짧게 얘기하고 그 환자한테 너무 실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앉아 들을 때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그런 정보의 자극이 없이는 그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잘 이런 재활 기관에선 이겨나고 다 재활에 잘 참여하십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다 예상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경우라서 환자의 형편이나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우들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이제 치료 비용이나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 문제들 부담들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치료는 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간병 간호. 간병이 뭐 예전에는 가족이 누가 있으면 대가족에서 뭐 간병을 했지만 지금은 돈을 나가서 벌어야 환자가 또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은 사비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간호간병 통합 재활 서비스 시범을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사실 간병인이란 제도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어요. 이 다 간호에서 의료보험에서 간호사 숫자가 3배, 4배 있어서 간호사가 다 해주지 가족은 환자를 맡기면 국가에 낸 보험에서 간호사가 다 해주고 환자는 걱정 없이 해야 보험이 되는데 이 보험이 우리가 재활 쪽에 너무 박합니다. 뭐 지금 응급의학도 문제고 암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치지만 암 환자 살려야 되는 부분도 중요한데 거기는 잘 동의하세요. 근데 재활 쪽에 이런 쪽에 정말 나중에 어마어마한 1년 동안 간병비 되면 거의 집안이 그야말로 다 휘청하거든요. 이제 선진국이면 이제 이런 쪽으로 정부나 건강보험에서 좀 이런 쪽에 사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 외국에 가면 정말 제가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간병 얘기 입 닫고 안 합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창피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또 해보고요. 또 재활의학과 전문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조언을 좀 구하겠는데 다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귀는 원래는 제자리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덜 심하셔서 주부는 가정으로 가고 원래 전업으로 일하던 분은 자기 일자리로 가고 학생은 학교로 가는 게 제일 성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갈 때 요새 큰 대학들은 학생들이 장애가 있을 때 불편한 걸 도와주는 학생처 같은 데서 있는데 아직 작은 대학들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직업의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이분이 원직에 돌아올 수가 없다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걸로 좀 변경을 시켜주든가 그게 정 불가능하면 이제 직업재활을 통해서 적절한 직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장애인 고용공단 또 근로복지공단 이런 여러 부처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저희가 동료 상담, 피어 카운셀링이라서 저희가 척수장애인 협회 교통사고 같으면 그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미 비슷한 장애를 가졌는데 재활에 성공해서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런 카운셀링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 퇴원하기 전에 그분들을 저희가 초대하면 의사가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은 환자분들 의사하고 거리감이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가 회진 돌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야 저거 믿지 마. 저 엉터리. 이런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신데 그럴 때 이제 너무 엉터리 정보보다는 재활에 성공한 분이 내가 겪어보니 이러이러한 말은 틀리고 의사 말 좋긴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실생활에 모르는 거다. 제가 쉬운 얘기로 변비와 설사가 있어요. 척수장애 하는 분들은 변비와 설사는 의사하고 계속 갈등이에요. 의사는 변비를 싫어합니다. 변비가 생기면 이분들의 합병증이 너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변비를 안 만들려고 의사들은 노력하는데 사회활동하는 척수장애인 분들은 설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설사는 사실 사회활동 중에 이 소변도 그렇지만 대변 설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사회활동하는데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 좀 깎아먹더라도 설사는 싫다. 근데 의사들은 설사하면 다음 건강이 나쁘다.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활의학과 저희 제자들 가르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배변 문제 좀 솔직하게 접근해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환자라도 의사한테 그 얘기 편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먼저 다치신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아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 설사한다. 물은 어떻게 먹어라. 병원에서 주는 약도 출근할 때 뭐 출근을 몇 시에 해야 되면 이렇게 조절해라. 사실 의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막상 장애가 생겼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장애인에 대한 도움 우리나라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지하철 복잡한 것 같지만
팔 못 움직이는 분이 도와달라면 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그 선배 장애인들이 그런 당당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찾는 그런 그 자연히 카운셀링 해주시면 그분들이 재활 치료 받을 때 훨씬 적극적이 되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놀란 게요. 다른 의학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는 좀 다르시다. 왜냐하면 재활 분야는 정말 솔직하게 환자분들하고 좀 더, 물론 더 소통을 하고 다른 어떤 동료 그 그룹들과의 어떤 그런 소중한 경험들까지도 다 그걸 끌어와서 환자분들에게 좀 의지를 북돋아 주려고 하고 그걸 정말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분야인 것 같다. 저도 재활의학은 잘 몰라서 저도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듣는 환자분들은 또 저한테 좀 아니라고. 너무 겸손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이제 왜냐면 악역을 저희 아까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너무 사회복귀를 두려워하고 병원서 떠나기 어려워하는 분한테는 제가 막 푸시를 하거든요. 야단도 치고 병원에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저 병원서 내쫓는 분이라고들 많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겸손하시게 그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와 재활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때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번 또는 국번 없이 1339에 연락해 상담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시고 이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부 출연자분 질문 있으시죠? 예,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30대 초반에 교통사고가 나서 2달 동안 그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전거 타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지금 제가 좀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를 좀 많이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달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지팡이를 사다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지팡이를 짚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미모에 이건 안 어울린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저는 이제 남편은 지팡이를 쓰라고 하고 네네. 친구들은 쓰지 말라 그러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네가 지금 지팡이를 의지를 하면 계속 지팡이를 평생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아픔을 좀 참고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팡이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허리가 아프셔서요? 네. 허리가 아프시면 이제 허리 아픈 거를 치료하면서 보조기를 하든가 하면서 걸으셔야지 아픈 걸 억지로 참고 걸으실 수는 없죠. 아니 예. 보조기도 차고 지팡이도 예. 그래서 이제 안 아프시면 지팡이 하고 걷는 게 낫지 안 걷는 거보다는 안 걸으면 그 30대 때도 기부스 때 다리가 쭉 가늘어지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연세는 안 여쭤볼 텐데 지금 안 움직이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라도 짚고 걷는 거는 지팡이는 관절을 보호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말라지기 때문에 뭐라도 짚고 움직여야 근육이 계속 수축해서 사이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30대 때처럼 빨리 안 돌아오세요.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더라도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근육이 안 빠지고 계속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제가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또 이렇게 척수가 다쳐서 결국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보는데 그분들이 근력 활동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아주 그 도로에 목발 짚고 못 다니시더라도 저희가 실내에서
되도록이면 걷는 연습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분들 중에 완전 마비 아닌 분들이. 그게 치료적 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사람은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내 몸에 체중이 실어져야 뼈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많이 쓰고 움직이는 게 여러 장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재활을 받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훈련들을 제대로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다른 질병들이 또 생기거나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달리 구분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지팡이 쓰는 거나 노인들이 지팡이 쓰는 거는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지만 어디가 아파서 관절을 보호하면서 내 몸을 많이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요.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없을 때는 목발로 움직일 때 너무 느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잘 돼 있으면 휠체어는 그분들의 이제 발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새 모빌리티라는 네, 말 쓰잖아요. 네. 모빌리티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지팡이 짚고 걷는 거랑 정말 중증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아, 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이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저희가 좀 궁금증 네네. 받아본 거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서 손상이 되면 재활을 해도 척추신경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재활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호전이 되며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에 경미한 척수 손상일 땐 재활만 잘하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척추 손상이 되면 호흡하는 게 많이 힘든 경우를 보는데 재활 치료와 호흡이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재활 치료가 잘 되면 호흡하는 것도 편해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사고로 우리가 그 척추 손상이 되면은 그 펌마비 장애라는 거를 갖게 되는데요.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대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 궁금한 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육체적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치료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치료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셨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척수를 다치게 되면 굉장히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혹시 그렇게 재활을 하면 뭐 완전하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의학적으로 볼 때 거의 완전하게 경미하면 가능하죠. 근데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건 아까 신경 같은 게 한번 네네. 다치면 나는 예민하고 뭐 추울 때 예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경미한 경우는 뭐 그냥 일상 복귀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척수가 이제 우리가 끊어진다 그러죠. 네. 그런 거에 요새 뭐 줄기세포니 뭐 이런 연구 단계고 아직 실용적인 건 안 나와 있고요. 뭐 학자들은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 척추가 완전히 손상된 게 아니라 부분 남아 있으면 그럴 때는 옆에 부분이 다른 부분 신경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재활을 통해서 신경은 시간 지나면 이어졌는데 네. 그 사이에 안 움직여서 근육이 다 말라버리면 근육이 죽거든요. 신경이 살아나도 움직일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나중을 대비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척수 손상이 많이 심각하게 돼서 그 마비가 되기 전까지 어쨌든 재활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또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재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간이요? 네네.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선진국보다 긴 게 보통 미국은 빨리 퇴원시켜요. 그리고 유럽은 좀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료비가 비싸니까 웬만하면 척수 마비돼도 병원에 오래 안 두고 필요한 기구 휠체어 같은 거 빨리 사주고 집으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방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병원비가 비싸니까. 유럽은 한 몇 달 동안이라도 충분히 이런 저희 재활병원 같은데
좀 교외에 공기 좋은 데서 재활이 완성된 다음에 집도 개보수해주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봐주고 그런 소셜 서비스가 된 다음에 야. 집으로 완료해서 가는. 네. 그 이제 사회보험에 보험을 그 세금을 많이 내시는 나라들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이제 유흥문화도 적은 대신 네. 국가가 이제 그런 쪽 국민들이 합의를 한 거죠. 우리가 장애가 있을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덴마크 의사 친한 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초대 와서 이제 저녁에 고깃집도 가고 회식도 하고 한국은 매일 파티해서 참 좋다 그러더니 행복 지수는 덴마크가 훨씬 높은데 우리는 행복 지수 안 높다 그랬더니 그건 당연하지 않냐. 내가 장애를 있건 노인이 되건 홀로 되건 거기에 대해서 뭐 의료에 대한 대책, 장애에 대한 대책,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지는 않는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척수 손상을 입게 되면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좀 네네. 많이 봤대요. 그래서 예. 재활을 하면 역시 이 재활을 하게 되면 역시 호흡하는 게 좀 편해질 수 있는지. 척수에 문제가 있는데 왜 호흡에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의학적인 전문적인 얘기는 좀 덜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이 가슴 횡격막이 있지 않습니까? 횡격막이 우리 복근도 있고 갈비뼈 사이 근육도 있고 어깨 근육도 이게 다 호흡에 관여가 돼요. 네. 목만이 아니라. 이 복부 위에서부터 마비가 되면 어쨌든 조금 호흡 기능이 다 떨어지세요. 그리고 이 목에 척추뼈가 7개가 있는데 이 4번 이상에서 다치면 2, 3, 4번이 우리 횡격막이라는 그쪽 가는 신경인데 이 횡격막 2, 3, 4번 신경이 다치면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세요. 그 빨리 응급실로 해서 호흡기를 안 하면 사망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호흡기를 써야도 되지만 남은 호흡 근육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가래가 못 뱉어내면 폐렴이 되고 이럴 때 호흡 재활을 해서 이제 기구를 통해서 가래를 뱉어내기도 하고 호흡 근육도 강화하고 네. 이거는 생명 유지하기 때문에 호흡 재활은 굉장히 굉장히 필수적인 재활 그러니까 치료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위, 그러니까 그 신체의 높은 부위에 있는 척수가 손상이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가 계속 평생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게요.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호흡 재활에선 되도록이면 목표는 호흡기 없이 하는 거지만 옛날에 그 슈퍼맨 하던 크리스토 리브라고 그 혹시 배우 네, 기억합니다. 기억나죠? 그분이 예. 이제 높은 네. 경추 손상인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나올 때 실은 옷으로 가렸어요. 목에 호흡기가 전동일체 호흡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전동일체 호흡기를 달고 다해서 휴대용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가. 그래서 야외 활동이나 활동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꼭 척수 손상이 아니라 근육병 환자들 중에 어린 소아 때 발생한 근육병 환자들이 그런 전동일체 하고서 야외 활동, 학교 수업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다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본 거죠. 주부님 오늘 같이 함께 지금 듣고 계시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이렇게 질문 있으면 이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 조카는 지금 20대 후반인데요. 아이가 2년 전에 이렇게 놀러 가다가 이제 택시 안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근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을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무릎을 쓸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었는데 조그만 병원, 그냥 종합병원인데도 조그만 지방병원이라 널었을 때 이거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해서 널었는데 너무 강범위해서 큰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손상이 했었는데 컸군요. 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교통사고의 그 후유 장애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다 파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마다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너무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는 환자를 병원에서 내모니까 너무 이게 어떤 더 상황이 좀 환자가 구체적인 더 돼가지고. 정보가 필요하긴 할 것 네네네. 같은데 무릎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런 교통사고 후에 이제 재활에 있는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질문 제가 좀 정리해서 드려보면 이렇게 병원을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나 보죠? 그 무릎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마비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이 지나면 의료보험에서 이제 병원에 삭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면 또 삭감을 안 하는 게 좀 난센스인데 그게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요번부터 이제 그 회복기 재활병원이라고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올해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정받은 재활병원에서는 좀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한 기간에서 완료돼서 가는 거를 하는데요. 그게 나쁜 경우가 저희 병원에 제가 처음 갔더니 환자분들 다 치료받고 퇴원하셔야지 했더니 아닙니다. 다음 병원 두 군데를 미리 다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 2달 끝나면 다 끝나니까 다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척수 다친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고 이 정도에서 이제 퇴원할 때까지 저희가 치료 다 해드릴 테니까 퇴원하시죠.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에 그 문화가 정착이 돼서 2년은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거 뭐 어디나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그래서 하반신마비가 보통 선진국에는 한 2달 정도, 사지마비는 한 4개월, 6개월이면 치료가 완료돼서 집에서 생활하다 문제가 생기면 재입원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게 6개월, 하지마비는 6개월 이상, 사지마비는 1년 이상, 뭐 2년 가까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바뀐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더 알려지고 좀 정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와 재활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는 순간이라는 말 하고요. 또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도 하는데 교수님, 원장님 또 이 시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교통사고나 여러 뭐 외상으로 인한 장애도 있지만 뭐 뇌졸중이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장애에 있는 분들이 장애를 가진 채로 일상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나의 가족의 일이다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신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